어? 옷을 왜 벗었죠? 어? 뭐 하는 거예요?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어머. Millions of people are dying. Meanwhile, cops are failing. 뭐야? 어? 뭐야? Ladies and gentlemen, we are sorry for the disruption. Please communicate. 뭐지? 아, 길거리에서 왜 그러는 거야? We're gonna lose everything. And we're not joking. We have tried everything! 왜? 이런 행동을 할 만한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명분이 있겠죠. 뭐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의문을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저 진짜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의 행동인데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예. 그 최근 세계 곳곳에는 지금까지 없던 이런 과격한 시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행동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까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선 난 것이죠. 그런 그 그림에다가 그런 테러를 가했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문화재를 망가뜨리는 거는 파손되지 않았던 게 앞에 유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 문제는 다행이네. 없는데 다행이다. 그냥 이제 어떤 액션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시위 방법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죠. 선생님, 대체 지금 지구가 어느 상태인 거예요? 지금의 지구를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말기 암 환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말기암? 왜? 그것도 온몸 곳곳에 암세포가 다 전이된 그런 상태로 봐야 됩니다. 진짜. 지금까지 어떤 주제보다 제일 무서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과거에 대해 좀 많이 알아왔는데 지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오늘 여행지 어딘가요? 예, 최근 벌어진 기후 변화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 인도양을 대표하는 나라 호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창고시의 나라. 웰컴 투 호주.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이 호주를 기후 위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온 거에 맞나요? 예, 세계사에서의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왔던 그 기후 변화가 2019년 이전과 다르게 이례적이고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큰 악재가 닥친 곳이 바로 호주였죠. 대체 호주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는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인류는 이제 문명이 시작된 후부터 이렇게 따뜻한 기후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도 좋아지고 또 인구가 번성하고 도시도 발달하고 기후 변화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왔대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소빙하기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인데요. 지구 온도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소빙하기가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아주 심각한 가뭄, 대기근, 대규모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 당시 흑사병 피해가 컸던 것도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그 대기근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7세기 조선시대 때 경신 대기근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러면 이 소빙하기 이 시기에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내려갔던 걸까요? 그래봤자 마이너스 0.5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0.5도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예, 한 0.2도 이 정도 낮아진 건데 이 작은 온도 차이가
지구의 기후를 바꾸고 인류의 생존과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소빙하기라고 해도 굉장한 기온차가 있는 건 아니었네요. 예, 지금 저 그래프상 2000년대는 확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저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산업혁명. 그렇습니다. 예, 산업화,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부터 인류는 이제 물질적으로 전례 없이 풍요한 이제 이런 시대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공장, 기차, 자동차, 발전소 이런 것들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오니까 불과 100년 만에 1.1도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이런 거는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죠. 최근 200년에 너무 급격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만큼 0점 몇 했는데도 뭔가 이상 변화들이 생기는데 지금 1.1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뭔가가 변화가 오겠네요. 맞습니다. 지구 전체 평균 온도, 더군다나 기후에서 이 1.1도가 올랐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아시죠? 네. 예, 그 원자폭탄 하나 떨어졌을 때 아주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구에는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그런 원자폭탄 같은 규모의 폭탄이 1초에 4개씩 터지는 우와. 그 정도의 열 에너지가 매년 흡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개씩이요? 예, 그만큼 많은 열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이 되니까 지구 전체에서 온도가 올라갔죠. 그 온도가 이제 바로 1.1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도가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1초에 5개씩 터지는 1초에 5개씩 터지는 그 정도 수준의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흡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실제적인 원인은 뭐예요?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 현상이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또 지구 가열화 이렇게 부르고. 지구 온난화를 만든 핵심 원인, 이거는 우리가 배출한 그 온실가스, 그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각종 이제 산업 현장, 발전소, 또 교통수단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가스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구 환경 시스템 상태에서는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이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오게 되면 우주로 보내는 열 에너지하고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열 에너지가 같았죠. 네. 똑같은 양이어서 지구의 온도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기후가 유지가 됐던 것인데 근데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고 하니까 지구를 마치 온실처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점점 강해지면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씌운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온실가스를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보면 한 370억 톤 이 정도씩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이제 배출하는 양 자체를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배출을 하는 거죠.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만드는 이 온실가스 양이 소형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그 정도 양에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우. 결국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육류 소비량이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사육되는 소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10억 마리까지 늘어났고요. 그 결과 축산산업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5분의 1 정도까지, 5분의 1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수준. 우와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SUV 타고 있는 채식주의자보다 자전거 타는 육식주의자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완전 지식한 지 2년 정도 됐고 저는 열심히 그래도 많이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그러게요. 예.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1.1도 올라간 그 기온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예, 급격한 산업화와 육식 등의 이런 생활 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초래한 지구온난화는 특히 2019년에 지구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9년? 그리고 이때
인도양의 기후 관측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대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인도양의 이 동쪽하고 서쪽 사이에 온도 차이가 무려 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에? 뭐지? 근데 저희는 사실 예. 체감상 2도는 별거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데. 이 바닷물의 수온이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거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온이 바뀐다는 거는 엄청난 열이 거기에 공급이 됐거나 또는 엄청난 열이 빠져나갔거나 이런 거대한 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규모가 다르구나. 그래서 인도양 양 끝에 나타난 이 2도의 차이는 심각한 기상이변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최악의 재앙이 닥친 나라가 호주였던 겁니다. Please stand by. What's the location of your emergency? They're on the driveway, but there's fires broken out up closer to the house. 그리고 모든 국민을 이 공포와 혼돈으로 내몰았던 끔찍한 재해가 바로 초대형 산불이었죠. 진짜 무서운 시기였어요. 아니 이게 진짜 전 세계 뉴스 다 나왔잖아요 이거. 진짜 저렇게 새빨갈 수가 어떻게 있나? 들어가 거기? 근데 저것도 기후에 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막 타고 저러는 것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나무가 타면서 거기서 이제 그 보관됐던 이산화탄소 또 배출되니까. 와, 저 빨간 하늘 보세요. 와. 와 진짜 지옥이다 지옥. 와, 너무 무서워. 초기에 불이 붙은 곳은 호주 동남부의 뉴 사우스 웨일스 주하고 이제 퀸즐랜드 주의 두 군데였습니다. 이 건조한 산에 갑자기 마른 번개가 막 내려치고 이러면서 불씨가 붙고 산불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산불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광활하게 넓은 이 호주 대륙에서 산불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아주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에서 이 산불 진화를 위해서 연 인원 25만 명 이렇게 투입을 하고 소방 차량 700대와 항공기 100대 이상 이렇게 동원을 해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데요. 심지어는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등 해외에서도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소방팀을 지원받아가지고 해외에서도 현장에 왔구나. 투입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챔버 씨 진짜 그때 당시에 그 호주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산불 막 안 꺼질 때. 진짜 호주에서는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큰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이번에는 진짜 멈추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This is literally not real. This is not real. Oh my god, I can't see anything. I can't see anything. That's massive, man. I've never seen that before. Huge. It's frightening. It's a monster. It's ravenous. 교수님, 그러면 이 산불이 왜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번진 거예요? 예, 그거는 이 산불을 진압하기 어려운 아주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산불 현장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화재 진압을 무척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뭐지? 근데 이게 바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번질 때. 진짜. 아. 회오리 바람. 회오리도 일어나 갑자기. 우와 와. 불 토네이도. 어머, 저게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저런 건 처음 봐요. 진짜 지옥에서 나올 것만 같은. 와, 저거는 막을 수가 없겠다.
아니 근데 저거는 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기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화염 토네이도, 파이어 데블 이렇게 부르는, 즉 불의 악마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인데요. 대체 화재 지역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이 산불이 일어나면은 불이 워낙 뜨거우니까 대기를 가열하죠, 고기를. 네. 그렇죠. 가열을 하니까 뜨거워진 고기는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하늘로 위로 이렇게 치솟는 거죠. 이렇게 공기가 치솟으면은 주변에 있던 고기들이 빨려 들어가야 되니까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 회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불의 불꽃과 재를 막 흡수하면서 수십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수백 미터? 수백 미터까지도 되는 그런 거대한 불 회오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백 미터 웬만한 고층 건물. 그러니까요. 예. 전 실제로 처음 보면 봤어. 얼마나 무서울 건데요, 예. 진짜. 그리고 이 화염 토네이도는 풍속, 여기 부는 바람이 최대 시속 200km, 200km? 예, 미터, 200km? 예. 중심부 온도는 100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산불 피해를 더 키우고 화재 진압도 아주 어렵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또요? 지금도 못 막는 수준인데 문제가 더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른 번개입니다. 마른 번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네요 그러면. 진짜. 예.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뜨거운 하늘에서 느닷없이 마른 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이 여기저기서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 번개까지? 진짜 무섭다. 비라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근데 이 번개가 이제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번개가 바람에 밀려서 멀리까지 이동하면서 내려치니까 예? 저 높은 하늘에서 사방으로 막 불을 쏘는 뭐 그런 셈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산불이 안 났던 곳에 자꾸 산불이 번지면서 이 산불 범위가 자꾸만 확장하고 와. 이렇게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산불은 또다시 번개, 화염 토네이도 이런 것들을 다 증폭시키면서 호주 산불을 점점 더 거대해지는 그런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그럼 뭐 화염 토네이도에 뭐 번개, 악재가 다 겹쳤네요. 그러니까 기후를 이렇게 만든 인간에 대한 지구의 심판 같은 느낌이네요. 무려 11월까지 계속해서 강한 허리케인들이 연속해서 상륙을 하게 되죠. 와. I don't know what the heck was it. Then I went out, then I see it fell on top of my house. 그래서 2020년 대서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수가 미국 관측사상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전례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기후 위기가 직면했다. 이렇게 이제 실감할 수가 있었죠. 요즘 뉴스를 보면 태풍 관련된 소식이 좀 유독 잦아진 것 같지 않아요? 예, 맞아요. 태풍은 아까 보셨지만 태평양에서 만들어지죠. 태평양의 수온이 점점 상승을 하니까 태풍 쪽에서도 미국하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온 상승이 큰 원인이네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7개나 되는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는데 이렇게 많은 태풍이 한반도에 오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진짜 옛날에는 태풍 한 번 오면 이제 끝이구나 하는데 요새는 태풍 지나가면 또 와. 또 와, 자꾸. 그렇죠. 이렇게 태풍이 점점 강력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기상청에서 새롭게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 그게 뭘까요? 새로운 단어? 바로 태풍에다가 초강력이라는 새로운 등급을 하나 매기게 된 거죠. 옛날에 그냥 태풍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진짜 센 것들 초강력 태풍이라고 맞아요.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예, 원래 이제 태풍의 강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중간 태풍, 강한 태풍, 매우 강한 태풍 뭐 이렇게 그 단계를 구분해 왔었는데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매우 강한 태풍이 전체의 절반이 넘으니까 아예 이거보다도 더 높은 새로운 등급을 만들어야 되겠다.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예, 진짜. 그렇게 해서 초강력 등급을 하나 더 만들게 된 거죠. 2020년에. 와, 그러니까 초강력 태풍은 어느 정도에 강력한 거예요? 이 초강력보다 바로 아래인 이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만 해도 규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죠. 예, 이게 커다란 바위가 다 날아다닐 수 있는 그 정도 강력한 바람이고요.
근데 초강력 등급은 그거보다도 더 강한 바람을 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차도 탈선하고 집들 붕괴되고 이거 콘크리트 이런 건물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기차도 탈선. 그래서 이 초강력 등급을 새로 만든 그 2020년 후로 2년이 지난 올해 초강력 수준의 태풍이 바로 또 한국을 찾아왔죠. 아 맞아요. 그게 바로 지난 8월 말에 부산을 스치면서 지나갔던 태풍 흰남노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사실. 예. 역대급 위력의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9m로 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이 태풍의 위력만큼이나 또 놀라운 점들이 있는데요. 이 태풍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돌연변이었다는 겁니다. 태풍도 완전 돌연변이가 돌연변입니다. 있어요? 예. 원래 아까 태풍은 열대 바다에서만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흰남노는 그런 법칙을 깨고 열대 바다가 아닌 그 북쪽에 온대 바다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온대 바다에서도 태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태풍 역사상 이게 유례가 없는 그런 와, 일들이었는데 너무 무서워.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예, 지구 전체 기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다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칫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 서막이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막 처음 떠나는 여행지 같아요. 예, 거기가 어딘지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디야? 어디 가는 거지? 어디죠? 한 번 안 가봤다 그러니까. 북극이네. 와, 진짜 처음 가보네요. 자신 너무 예쁘다 근데. 아, 다행이다. 천연 언젠가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저런 곳에? 이 지구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하얗게 돼 있는 아까 빙하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북극을 이루는 거는 사실 빙하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북극은 이제 북극해라는 바다로 돼 있죠. 북극해에는 이제 거대한 해빙이 있고 북극해 해빙 외에도 옆에 있는 이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 러시아의 북부, 스발바르 제도, 이 영역 전체를 우리가 북극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북극이 이제 지구의 이제 그 열 균형을 잡아주는 지역이니까 냉장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 여기가 냉장고예요? 좋은 표현이구나. 기후 위기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치 냉장고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북극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와, 아니 북극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사막 아니에요? 갯벌이요? 교수님 다른 사진 같은데요? 영상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게 빙하였다고요? 20도? 목이 있다고? 거기에? 어머, 20돈 말도 안 된다. 어쩜 좋아. 끝났다 우리. 아우 저 목이 진짜. 아니 이렇게 푸릇하고? 북극 아닌 것 같은데. 긁을 수도 없고 아우, 어떡해. 와. 얼음이 저렇게 다 없어졌다고요? 예, 북극 사막이 아주 심각하죠. 이 북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태양열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기 때문에
항상 낮은 기온을 유지했었고 이제 그 덕분에 북극해 바닷물이 얼어서 수온이 낮고 차갑고 얼어서 비가가 되고 해빙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것인데요.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북극조차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북극권의 빙하가 얼마나 녹았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아유,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달라지는 효과는 빼고 해에 따른 변화만 나타낸 겁니다. 와, 하얀색이 빙하가 거의 거의 다 없는 건데요. 없어졌는데요? 아니 이건 다 녹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예, 이 북극해를 덮고 있던 해빙의 4분의 3이 다 사라진 상황이죠. 지금 남은 부분이 얼마 없어요. 예, 북극권이라는 곳은 이제 지구상의 다른 곳들에 비해서 2배, 3배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2030년 정도만 돼도 북극권의 여름 해빙이 완전히 다 사라질 걸로. 좀 완전히? 그렇게, 예, 완전히 다? 사라지는 시점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 큰일 났네 진짜.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곳이 지구 최대의 얼음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그 그린란드인데요. 그린란드 정상 같은 경우는 한여름인 7월 달이 돼도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를 안팎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눈이 계속 내리는 이제 그런 곳인데요. 2021년에는 관측 사상 최초로 거기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눈 대신 큰일이야. 비가. 그 3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70억 톤에 아유, 그러지 달했다고 마. 하는데요. 이 얼음섬에 비가 내리면은 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녹겠죠 그럼. 예. 그렇죠. 그래서 당시 내렸던 비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그 정도 면적에 달하는 얼음이 다 녹아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6도까지 그린란드에서도 올라가고 60만 톤에 가까운 얼음이 새로 또 녹아버린 겁니다. 이게 다 녹으면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북극권의 비가가 이 지구에 이렇게 내려쬐고 있는 이 태양열을 반사하는 역할을 일종의 반사판 역할을 해주거든요. 하얗잖아요. 하얘니까. 그래서 하얀색으로 비가로 덮여 있을 때는 태양빛을 많이 반사해 줬는데 이제 이게 녹으면서 그대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럼 더 빨리 녹겠네요? 그리고 빙하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얼음으로 바다를 덮어서 수증기 증발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점점 가속화될 일만 남았네요. 진짜 악순환. 예, 이렇게 북극권이 급속도로 더워지다 보면 인류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짚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북극권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녹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영구 동토라 그러면은 계절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즉 여름이 돼도 잘 녹지 않고 영하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계속 얼어 있는 땅이거든요. 이게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14%나 차지하는 넓은 영역인데 그런데 현재 대기 중에 있는 그 탄소량의 2배가 넘는 1조 6천억 톤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탄소가 영구 동토층 속에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소가 다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아니 안 돼. 네. 녹으면 안 돼요. 녹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엄청난 이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 나오게 되면 온실효과가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온난화는 더 빨라지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영구 동토는 그야말로 이 얼음 속에 있는 시한폭탄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는 어떤 뭐 징후들이 있나요? 예, 그런 여러 지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6월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북극권의 도시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 이게 아무리 더운 여름이 돼도 평균 기온 20도를 안 넘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네? 치솟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베리아에서는 150년 만에 닥친 고온,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대형 산불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요.
시베리아의 산불이란 단어가 그죠. 너무 안 불이 어울리잖아요. 난다는 게 그죠, 맞아요. 이런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이 집안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이 얼어있던 땅에서 그 녹으니까 그 언 땅 위에 세워져 있던 광산, 공장, 뭐 송유관 시설 그러네. 이런 것들이 다 균열이 가고 있고요. 2019년에는 영구 동터 측의 유류 저장고가 파열돼서 디젤 2만 톤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진짜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것 중에 놀라웠던 게 있었어요. 2016년도 7월에 러시아 시베리아 이제 야말반도 쪽에서 약 2,300마리의 순록이 갑자기 이제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탄저균 때문이었어요. 탄저균?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영구 동토에서 원래 이제 죽었던 순록들이 있었는데 그 순록들이 옛날에 탄저균 통해서 이제 죽었나 봐요. 그래서 그 탄저균이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감염이 되던 거죠.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순록들이 죽었다 하는데 영구 동토층 안에서 어떤 바이러스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진짜 너무 무섭다고 하고 하는 수십만 년 게 동안 묻혀있던 몇백만 년 이상 있던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약간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들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급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위기는 또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권의 변화가 그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구에는 이 대기 순환에 따라서 다양한 바람이 곳곳에서 붑니다. 다양한 바람들이 부는데 그 바람에 따라 대기가 순환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날씨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북극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주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트기류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들어봤습니다. 이 제트기류는 이제 아주 높은 상공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인데 북극에 있는 차가운 대기하고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대기하고 사이를 이 제트기류가 흘러가면서 막아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바람 장막을 형성해 주는 건데 두 곳의 온도 차이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극의 차가운 기온을 가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런 중위도에는 이런 차가운 냉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북극이 지금처럼 이렇게 더워지면 이 제트기류가 내려오나요? 아, 약해지고 그냥 들쑥날쑥해지는데요? 그렇죠. 예. 북극이 더워지니까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저렇게 구불구불하게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 벨트가 풀리는 거네요. 진짜 전 세계 기후가 들쑥날쑥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기후를 각종 기상 이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치 재난 영화 한 장면 같은 상황들이 맞아. 여기저기서 막 벌어졌는데 뭐 여름에 눈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그곳을 따라서 미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그 텍사스까지 북극의 냉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례 없는 수준의 그런 한파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당시 텍사스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던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인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계절이 예측되고 막 그래서 그랬던 건데 어떻게 살아? 거기 있는 동물들도 다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한파가 지금 챔보 씨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명 피해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트기류가 아까 약해져서 미국에 이런 심각한 한파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구 안에서 열이 또 보존이 돼야 되니까 한쪽에서 극단적으로 추워졌다는 거는 다른 곳에서 극단적으로 또 더워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7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구 반대편인 유럽에서는 재앙적인 수준의 폭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네. 영국의 낮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의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47도가 넘는 기온에 1,100명이 숨졌습니다. 와.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 원래 좀 더웠는데 그게 위로 쭉 올라온 느낌이네. 그리고 이 유럽을 괴롭힌 거는 폭염만이 아닙니다.
유럽에 500년 만에 역대급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강수량이 너무 극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유럽의 3분의 2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됐는데요. 독일의 라인강이 바짝 말려서 바닥을 드러냈고 Beim Mais fehlt leider der Regen und somit ist der Mais sehr klein dieses Jahr und auch die Kolben sind sehr klein und somit fehlt uns bis zu 50% der Ernte.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도 제대로 안 되면서 트럭으로 물을 긴급 공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녹아내린 빙하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 사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는 이 그린란드하고 남극의 빙상이라는 형태로 있는데요. 문제는 이 얼음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빠르게 녹고 있다는 거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하루 평균 60억 톤, 사흘간 180억 톤의 물로 변했습니다. 하루에? 아유, 쓰나미네. (7m) 상승? 얼음의 절대량이 많은 이 남극의 빙하가 인류 종말을 결정하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도 그렇고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두 가지의 바이러스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동물에서 왔다?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오늘?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동물 유래의 바이러스. 이거를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 인수공통 전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서 동물의 질병이 사람한테 넘어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의 전염병도 인간에게 넘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없는 야생동물한테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근데 동물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굉장히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돌연변이가 생기나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사람으로 넘어와서 치명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바이러스의 특징. 숙주가 있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전부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좋은 숙주가 되겠어요. 왜? 지금까지 어떠한 동물도 이렇게 지구상에 70억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기도 하고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숙주고 어떤 동물의 몸속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다 미지의 영역이죠. 언제든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수공통 감염병에 노출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현재도 또 앞으로도 인수공통 감염병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더 무서운 거는 207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동안 이러한 감염병이 15,000건 이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 종일 장벽의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1970년대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실제로 사람한테 전파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정확히 생긴 병이에요? 이게 사실은 처음 발견된 게 1958년에 그러니까 덴마크의 이제 코펜하겐이라는 덴마크 수도에서
실험실에서 원숭이들이 원인 모르게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증상을 딱 보니까 천연두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지금 보시는 모습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모습이고요.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주로 중앙아프리카 또는 서아프리카 이런 데서만 발병을 했던 풍토병,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문제가 됐었던 그런 풍토병이었는데 이게 2022년도에 갑자기 그 아프리카를 넘어서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까지 여러 나라로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예기치 않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긴급 상황실도 가동하고 있고 또 고위험군에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감염자는 실제보단 훨씬 적을 수치일 거라며 숨은 감염자로 인한 폭발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렇게 온몸에 저런 수포들이 올라오는 게 증상이에요? 그 전에 어떤 발열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들은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는 피부 일부가 붉게 변하는 반점이 올라오고 잠복기가 일주에서 한 3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점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주 주요한 특징이고요. 보통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나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고 딱지가 생기는 순서로 회복이 되는데 발진이 번져나가면서 열나고 근육통, 두통, 림프절까지 붓는 증상이 나오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경로가 뭐야 이게? 교수님 그러면 그 원숭이 두창이 원숭이한테서만 감염되는 게 아니면 어디서 전파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알려본 거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보통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또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설치류입니다. 설치류. 실제로 2003년도에 미국에서 47명이나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전파를 시킨 동물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동물이 확인이 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재밌는 동물? 무슨 동물이지? 다람쥐요? 되게 정확하십니다. 다람쥐과에 속하는 프레리독이라는 이름 들어요. 프레리독. 예, 프레리독. 귀엽다 근데. 되게 귀여운 애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프리카에서 이걸 수입해서 가정에서 키우게 됐는데 여기에서 원숭이 두창이 전파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려동물이니까 만지면서 접촉이 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파 경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원숭이 두창은 사실은 코로나19에 비해서보다는 전파력이 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이렇게 호흡기 비말만 튀거나 또 어떤 공간에 있어 공기에서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원숭이 두창은 조금 더 밀접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분비물, 그다음에 배설물 이런 거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된다거나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 있을 때만 전파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런 바이러스인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들어봤죠.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요즘에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가 한반도까지 상륙했습니다. 통제불능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 공포는 이미 지구촌 전체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1급 법정 감염병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을 정도고요. 이 상황을 콩고 정부의 관계자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게 되는데 당시 보고서의 내용을 혜성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증상은 39도 내외의 고열과 소화된 검은 피를 자주 토하고 설사는 죽기 직전에는 붉은 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시로 코피를 흘리고 가슴과 배 통증을 호소하고 불과 3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참혹하고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세세한 이 증상을 몰랐어요. 그냥 에볼라라는 걸 걸리면 안 된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무시무시하네요. 그래서 콩고 정부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고 이들은 현장에서 환자의 몸에서 시료를 이제 채취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단이 이 안부코 병원 현장 조사를 하던 중에 폭발적 확산에 영향을 끼친 하나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폭발적인 원인이요? 네. 손을 안 씻었다? 손을 안 씻었다. 아닙니다. 물! 아닙니다. 그 원인이 너무나 슬프게도 주사기였습니다. 주사기. 썼던 걸로 찌르는 그렇죠. 거야. 바로 그겁니다. 당시 병원에는 주사기가 5개밖에 없었어요. 이 주사기 5개로 매일 300명에서 600명의 환자들을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사기를 돌려 쓴 것도 모자라서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최소한 불을 붙여가지고 소독을 하는 이런 과정도 생략하고 급속도로 감염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렇게 1976년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후에 당시 318명이 감염됐는데 그중에 무려 28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90%가 넘죠. 근데 이렇게 콩고에서 빠르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사이에 근데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수단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병이 또 돌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수단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는 수단의 은자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가 심한 열, 가슴, 통증, 두통을 호소하더니 또 피 흘리고 입과 코에서 대량의 혈액을 흘리기 시작한 다음에 숨진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후에 콩고와 수단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한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바이러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증상을 보인 환자가 발병 직전에 에볼라강 유역을 여행한 것을 착안해서 그 사람 둘 다 에볼라강 주변을 강 이름이에요, 에볼라강입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름을 지었고 처음에 나왔던 그 콩고의 과거 이름이었던 자이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에볼라 자이르. 그다음에 두 번째 수단에서 걸렸던 사람은 에볼라 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에볼라도 인수 공통 감염병이니까 동물한테서 전파가 됐다는 건데 어떤 동물이었어요? 뭐 밀림이 막 우거져 있잖아요. 나무 위에도 나무들이 박쥐를.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 지역에 과일 박쥐, 과일. 영어로 프루트백. 진짜 박쥐가 과일을 주로 먹고 살아서 박쥐한테서 과일 향이 난대요. 또 박쥐예요? 아니 이거 무슨 반려동물 같아 저건. 근데 얼굴이 개나 여우랑 비슷하다고 해서 날여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에볼라가 창궐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과일 박쥐를 즐겨 먹는다고 해요. 박쥐에서 과일 향이 나서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코로나19도 사실 시작으로 지목된 게 박쥐라고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박쥐한테서 이런 감염병들이 특히나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박쥐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복잡한 동물입니다.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박쥐의 종류만 해도 알려져 있는 것만 1,200종에 달합니다. 1,200종.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그 수도 많고 그러면 지금부터 박쥐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잠깐 영상 확인해 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박쥐가? 너무 무섭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희귀 박쥐 중에 하나인 황금볕 과일박쥐라고 합니다. 너무 커. 뭐 아니, 왜 옆에 있어? 2.7m 맞아요. 우와, 너무 커. 이거 진짜 사람을 잡아요. 이런 박쥐도 있고. 우와. 진짜 크죠? 드라큘라.
우와. 진짜 크다. 와, 저건 진짜 사람 같다 그냥. 이거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이런 거 보면 거의 심장마비 올 것 같지 않아요? 깜짝 놀랐죠. 도망가죠. 와, 지금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큰 박쥐 말고 작은 박쥐도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진짜 조그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는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로 등재된 뒤형벌 박쥐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사진 보신 것처럼 코가 이제 잘 튀어나와 있는 것도 예, 있고. 코가 튀어나왔죠. 돼지코 모양이라서 키티 돼지코 박쥐라고도 불려요. 키티. 그러니까 쟤네가 바이러스만 안 갖고 있으면 참 인간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귀여운 동물인데 해충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래 해충, 모기 네. 막 이런 것도 잡아먹고. 그렇죠.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박쥐가 잡아먹는 모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온몸에 너무 바이러스를 달고 있어서 맞습니다. 박쥐는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장고라고도 불리긴 해요. 근데 박쥐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체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온이 굉장히 높으니까 맞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고요. 박쥐는 본인들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특이해요. 가지고 있는데 병은 유발하지 않는. 그러나 박쥐의 특성상 먼 거리를 비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다니니까 얘네들이 널리 이런 널리 전파. 다른 동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박쥐가 범인, 박쥐한테 모든 거를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박쥐는 생태계에서 상당히 이로운 활동을 많이 하고 그 꽃을 피우게 하고 해충을 잡아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야생에서 살아야 될 박쥐가 살 곳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니까 불도저가 밀림을 밀고 들어가면서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던 숲이 파괴가 되니까 이렇게 살 곳을 잃어버린 박쥐가 자꾸 사람 쪽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그런 영향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얼굴을 바꿔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또 나타나는데 197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굉장히 특색 있는 아프리카의 풍토병 에볼라 바이러스 이게 시간이 흘러서 2014년도에 또 나타납니다. 당시 다시 등장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도에 발생했던 그 에볼라 중에 자이르, 콩고에서 나왔던 그 자이르 바이러스의 변종, 돌연변이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서 급속도로 전파가 됐습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번져가지고 그래서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라졌다 갑자기 다시 나타난 에볼라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이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 WHO가 비상사태 선포를 합니다.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유엔에서 군대 파견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 방역하고 조치들을 취하면서 2016년 에볼라가 점점 잠잠해지고 WHO는 서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가 종식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올해도 에볼라로 사망한 사람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이러스 변이를 통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완벽한 정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